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저 달빛에 비친 우리가 한없이 소중했던 많은 날을 단둘이 함께 할래. Because we love more than life. 때론 바람 불어와 날 밀어내려 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대도 나와 같단 걸 알아. 많이 사랑하니까 이 맘 이대로 지켜내면 돼.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시작할 텐데요. 최정철님 노래를 이제 2곡을 이제 보내드렸고 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머니 노래인 슬픈 인연은 저희가 번외로 저희만 좀 즐겼는데요. 최정철 씨가 하는 최정철이라는 유튜브도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뭐 아이유 노래도 있고 있대요. 그러니까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지난번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 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슈퍼스타 B와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음악 활동을 중단했던 최정철 씨가 한 무대에서 만나는 그런 거죠. 상두의 학교 가자라는 그 프로그램의 OST를 바로 이 최정철 씨가 불렀었죠. 큰 가수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52세 여자이고요. 매주 3프로 상담소를 챙겨서 봅니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직장에 다니던 남편이 박사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 30대 후반에 함께 미국에 건너간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며 모아놓은 재산을 탕진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지라 저희는 한국에 있는 재산은 절대 미국 생활이나 학비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미국에서 일한 돈으로 어렵게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며 살았습니다. 연봉이 작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미국 와서 우리 전공 살려 일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30대 후반 미국에 와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삶을 지내며 깜깜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남편은 결국 박사 학위를 받고 승진도 하게 되었고 저는 주립대 의대 정년 트랙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 저의 임용을 축하받기도 참 어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준비하고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는데 마음이 참 힘듭니다. 도대체 왜 신나지 않고 이러는 건지 나이 때문인 건지 지쳐서인지 윤대현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공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어리석게도 마치 선비라도 된 양 돈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건강한 경제관일 수도 있지만 거할 집과 필요한 경비가 있고 일정에 기부할 수 있고 주변의 축하 위로에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감사히도 우리 나이 또래가 그렇듯 적금 등으로 돈을 모아 30대 초에 어렵지 않게 2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아파트를 팔고 강남 재건축이 예상된 빌라를 사놓았는데 재건축이 안 되고 낡아서 월세도 거의 못 받고 지냈습니다. 관리해 주시던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5년 전쯤 팔게 되었고 그러면서 매각한 돈을 통장에 둔 채 미국에 가져오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쓰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어쨌거나 20대 30대 일하며 공부하며 일군 재산인데 40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면서도 그 돈엔 손도 못 대고 산 것이죠. 아파트를 판 2006년 이후 아파트값이 급등하였고 또 빌라를 팔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또 한 번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급등하였지요. 거기다가 빌라는 팔고 난 후 바로 재건축 승인이 나서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건축 중이다. 아이고 이거 참 아이고 원금을 손해보고 빚을 진 것도 아니니 감사하자 마음을 먹고 접었지만 마음이 쓰립니다. 남편과 서로 다독이며 지내지만 항상 우울함과 후회를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윤대현 교수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그러는 과정에서 좋은 점이 있었다면 통장에 돈이 있어서 코로나 시국에 주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라 원금을 잃는 주식이라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통장에 돈이 있다 보니 그중 아주 소액은 잃어도 큰 타격이 없다 싶어서 남편에게 내어준 것이 미국에서 5,000불, 한국에서 3,00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삼성전자와 그 외 우량주를 골고루 샀고 수익은 1,8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미국 주식은 처음엔 멋모르고 코로나 때 많이 떨어진 항공주 등을 매수하였고 이후 80% 정도 오르는 것을 보았지만 그 후 가격이 떨어지더군요. 좋은 주식들은 가격이 높다고 이미 비싸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추이를 지켜보니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며 항공주는 계속 들쑥날쑥인데 좋은 주식 예를 들면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오르는 것을 보고 항공주를 50% 정도 수익이 있는 정도에서 팔고 당시 저점 대비 35% 정도 올라있던 애플로 갈아타기를 했습니다. 그 후 6만 불 정도를 올해 7월 정도 10% 수익만 보고 뺄 생각으로 애플, 구글, 넷플릭스 등과 QQQ, SPY, VOO 등 잘 알려진 ETF에 고루 넣었고 몇 개월 되지 않아 10에서 20%가 넘어가는 순서로 조금씩 빼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집 살 돈을 보존하면서도 내 판단과 다르게 계속 오르며 주식 플랫폼인 아메리트레이드나 피델리티의 평가서를 참조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다시 사기도 하면서 사고 파는 연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폭락 때 5,000불과 지난 7월에 5만 불을 합쳐 5만 5천 불 정도를 가지고 연습하며 10,000불 정도의 수익이 실현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6천만 원에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지만 저는 배움과 실습의 과정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마저 주식을 알게 된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즉 캐피탈리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배운 적이 없구나. 저도 오로지 열심히 일하고 근검절약하고 저축하고 하는 것만 소중히 생각하며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서부터 돈을 더 아끼게 되었다고 하는데 평생 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로지 일하고 아끼고 뭐 하나 사도 마음을 불편해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오히려 주식을 알게 되면서 마음 편하게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순식간에 잃기도 얻기도 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면서 돈을 쓰는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배우게 되었죠. 정작 성공한 사람들은 자본으로 돈을 벌면서도 언제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만 얘기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참 속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존 리 대표님은 천기누설을 하신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또 이렇게 상담소까지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캐피탈리즘의 수혜자가 되게 하려고 노심초사하시는 노심초사 김동완 소장님, 박병창 부장님, 염승환 이사님 또 박세익 전무님, 김학균 센터장님 모두 이 시대의 혁명가들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3% 상담소에서 특히나 인상적인 것은 돈을 위한 주식이 아닌 삶을 위한 주식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더 많이 버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면에서 저처럼 돈에 관심 없는 척 선비 노름하던 사람마저도 돈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현실을 준비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0대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지혜롭게 가정경제를 관리해서 경제적으로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0대 30대 열심히 모아서 산 아파트 빌라에 모든 운이 비껴가며 세월이 가서 50대에 상대적으로 소액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일의 마음을 다스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는 이제 중학교 다니는데 사교육비는 많이 안 쓰는 대신 미국의 높은 대학 학비를 준비하기 위해 529 학비 펀드에 꾸준히 돈을 넣고 있고 테뉴어 트랙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감사해야겠지요. 남편은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제 직장이 있는 도시로 이직을 하기 위해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정년이 없는 미국이라 체력이 받쳐주는 15년 정도는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은퇴계좌의 돈은 배우는 돈이다 생각하고 운용회사에 계속 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요. 지금 내 나이 50대 초에 어떻게 경제적 상황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잡아갈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긴 사연인데 제가 아주 몇 줄만 제외하고는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봐서 미국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참 답답하시죠. 테뉴어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교수님이고 또 남편분도 박사님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사시겠지 하시지만 안 그러신 줄 제가 압니다. 미국의 교수님들 월급이 많지 않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저런 세금을 떼면 빡빡하고 또 리타이어 플랜을 만드시느라고 또 많은 돈을 저축하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에 그 20평 아파트 그죠? 갖고 계셨으면 그 교수님으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 이득이 생겼을 텐데 정말 공감이 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도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미국 가셔서 뜻하는 공부 다 하셨고 또 뜻하는 직장을 얻으셨으니까 또 앞으로도 거의 20년 가까이 15년 이렇게 일할 수 있다고. 친구들은 다 리타이어 하시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 교수님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슷한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원하는 걸 얻었는데 왜 허무하냐.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진료실에서 쓰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원래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허무는 두 종류밖에 없다. 원하는 걸 이루었는데도 허무한 거라 이루지 못해서 허무한 거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 결정하시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삶이라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약간 후에 이렇게 블루 같은 게 찾아오는 것도 있고요. 본질적으로 성공을 해놨더니 생각만큼 막 기분이 뛸 듯이 안 기쁘니까 그게 허무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이런 거여 갖고요. 이거는 그냥 이런 느낌을 제가 좀 표현이 뭐하지만 연습하면서 이것도 나름 즐기는 좀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루고 허무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상대적 박탈감은 이건 진짜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제 후배인데 그 미국에 연수 갔는데 좀 더 배우려고 있는 사이에 한국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가기 전에 자기가 집 사겠다 그랬더니 그 제일 친한 친구가 절대 안 올 거니까 우리 둘은 사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저랑 친한 후배 미국 간 거예요. 네. 그다가 이제 배신감을 느낀 게 말 안 하고 한국에 남아있던 친구를 친구는 사갖고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속상하시겠지만 물론 미국에서 교수하는 제
친구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좀 생각보다는 좀 네. 샐러리나 그리고 또 맞아요. 계약에 따라서는 이제 연구비 이런 거를 많이 가져오지 않으면은 기본 샐러리는 되게 작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 TV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요. 70세 어부신데요. 자기 주변에 사업가도 있고 교수도 있는데 자기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열렬히 일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네. 사실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우리는 위로해 드리겠지만 제가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위로를 못 받으실 게 네. 미국은 65세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럼요. 네, 건강하시면요. 이 테뉴어 트랙 교수는 뭐 70도 없고 80도 할 수 글쎄 그렇다대요. 있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긍정적인 거를 봐주시고 당연히 뭐 이건 되게 속이 아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아예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면 이 속상함이 없으실 모르죠. 텐데 한국 아파트가 이렇게 상대적 오르니까. 허탈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긍정적인 걸 보고 저는 감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분들의 십몇 년의 미국 생활을 제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3년 동안 비슷한 연령대에서 미국에 생활을 해봤잖아요. 엄청 힘듭니다. 혹시라도 이민을 가시려는 분이 있으시면 꼭 알고 가십시오. 뭐 돈이 엄청 많은 재벌 말고는요. 재산의 다과 관계없이 힘든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뿌리채 뽑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이 어린 나무가 아니고 이게 비교적 큰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다른 땅에 심으면 그게 좀 조마조마한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시죠. 그리고 아무리 영어가 뭐 출중하고 뭐 박사학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타양살이에 적응한다는 거는 정말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고 또 이런 류의 경제적인 어떤 낭패감 같은 게 있으면은 좌절하죠. 내가 왜 왔지? 그런 생각도 엄청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 3프로 상담소에서 유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볼 땐 네. 너무 잘 살고 계신 거 아니야? 아니요. 이런 건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이민 생활하신 저는 알 것 같아요. 우리 형님도 진짜로 계시고 제가 그 네. 2005년 7월 뉴욕 기준으로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살았는데 이민 생활하면 대부분 다 이민교회를 나가죠. 그죠? 근데 이제 장사를 했으니까 맨 아침 이른 예배를 이제 혼자 가족들은 늦게 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은 춥잖아요, 뉴욕이. 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맨 뒷좌석에 앉으면 목사님이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왜 나는가 무슨 뭐 설교도 좋지만 그냥 앉으면 그냥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누구야, 형님이? 네. 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 눈물이 일종의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이 쌓여 있던 거를 정화시키는 그런 네네. 과정이었지 않나? 네. 그건 좋은 거라 봅니다. 네. 좋은 의미의 자기 연민. 너 그러니까. 열심히 했구나. 그렇죠. 만만치 않구나. 하지만 잘하고 있다.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때는 진짜 막 진짜 힘드니까 표정도 되게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무섭고 그런데 요즘은 제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요? 네. 그런 시절을 겪어야 또 그런 평안함이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미국 생활 한 3년 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드릴 말씀은 또 많지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은 참 자기가 뜻한 대로 일이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 공부에 대한 목표를.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보면 사람은 내가 가진 거의 크기보다는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많이 보게 그렇죠,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되시기가 정말 힘든 건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루고 났더니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시는데 더 집중할 수가 있었겠죠. 네.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체육인, 대부분의 예술가 분들은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체육인들 보면
경제적인 거에 신경을 잘 못 쓰신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 일에 집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뇌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지만 완전히 그 이것저것 다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힘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러고 났더니 경제적인 게 내가 뭐 했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아파트 가격이 지금 뭐 4배, 7배 올랐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마음이 상하죠. 지금 상한 것이잖아요. 미국 가서 그렇게 이룩하신 게 정말 큰 성과라는 부분이시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후회를 잘 안 해요. 저라고 뭐 후회 없는 삶을 후회 잘 안 하는 살았겠습니까? 스타일이죠. 예, 저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 후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 박세익 전문은 한 1조 가질 수 있었겠지. 그 뜻대로 그쵸? 찬스대로만 살았으면. 네, 그지? 맞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참 제가 바보같이 살았던 면도 많았었고 근데 저는 이제 2번, 3번 똑같은 실수를 하면 너무나 이제 좀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원칙을 계속 만들어 갔던 거죠. 네. 돈 빌려주는 원칙부터 해서 투자하는 원칙까지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장대 양봉이 되면 된다고. 네. 예, 근데 저랑 나이가 뭐 비슷하신데 그러시죠. 제 마음에도 뭐 우리가 95세에서 한 105세까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못 이룬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충분한 기회가 있고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은 매년 10년마다 큰 빅 찬스가 오고 그죠? 작년 그렇죠. 코로나처럼. 그리고 또 보면 뭐 오미크론 해가지고 또 작은 스몰 찬스도 와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능은 위험 회피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코로나 위기 같은 게 오면 진짜 그때는 질러야지라고 해놓고 요 작은 오미크론에도 어떻게 반응하냐면 손절해야 되나요? 작년 3월 달처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사람들의 심리는 안 변하기 때문에 본능은 안 변하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된 찬스가 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좋은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부동산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원칙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투자 쪽에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축통화국들이 뿌린 돈 때문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또는 경제학 교과서에 배웠던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디플레이션이 오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경기가 박살이 났는데 엄청난 자산 가격 상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기축통화국들이 그렇게 돈을 찍어서 그렇고 그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금을 열심히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 얘기했던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라. 그게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프로님이 자주 얘기하셨잖아요. 저축이면 축적이 돼야 되는데 은행에 적금을 넣어놓으면 축적이 안 되고 오히려 내 돈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투자의 원칙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인데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 변동성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를 잘 하면 작년처럼 주가가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네. 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으로 옮겨 타시라는 뜻에서 제가 작년에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년에 집 사라. 부동산을 그게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키는 전략을 쓰시라는 그런 얘기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산인데 주식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요. 낮은데 변동성이 낮은 겁니다.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15억짜리 부동산이 갑자기 7억이 됐다가 또 25억이 됐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주식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질만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주식은 15억짜리를
12억이 되고 9억이 되고 하면 어떻게 급매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근데 어떨 때 급매가 나오냐면요. 보통 부동산은 내가 뭔가 돈이 필요해서 급매를 내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 중국의 그림자 금융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무슨 도발이 있어서 연평도 포격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식은 희한하게 그렇게 급매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량한 주식을 우리가 싸게 사는 그 원칙만 지키시잖아요. 주식을 싸게 사서 또 과열이 됐을 때 냉정하게 내가 그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변동성이 낮은 부동산이나 변동성이 낮은 고배당 주식으로 옮겨 타는 이 전략만 쓰시면 지금 50대 초반의 나이에서 한 70세 정도 되시면 그동안의 부동산으로 잃어버리셨던 그 기여 수익을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어떻게 커버하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5% 저번에 제가 수익만 내면 복리로 따져서 3억이 정확하게 5년 뒤면 6억이 되고 그 6억이 또 매년 15% 주식으로 매년 150% 벌려고 하지 마세요. 매년 15%씩만 벌면 그 6억이 또 5년이 지나면 12억이 되고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24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에서 15년 정도 그런 마음으로 부동산과 주식의 변동성을 네. 잘 이용해서 차곡차곡 재테크도 따라가시면 얼마든지 그동안에 약간 내가 공부에 신경 쓰다가 이렇게 재테크에서 내가 참 좀 바보같이 그렇게 좀 기회를 놓쳤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 그렇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시면 된다는 거. 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테뉴 교수가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민생활 잘 지내시고 또 자녀분들도 잘 되기를 바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우리 박세익 전무께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 생활 20년, 자기 사업 20년을 마치고 은퇴한 65세 장년입니다. 신과 함께 나오셨던 강창희 선생님의 말씀을 100번 맞는 말이라고 인정하지만 사업의 끝이 좋지 않아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국민연금 하나 겨우 건져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에 감명도 받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우리 시대의 무모함이 아직은 피해 흐르고 있는지라 최고의 노후 대책은 맞추어 사는 것이다 라고 우기며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인생 3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막상 닥치니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명절 때 주고 가는 용돈, 생활비 절약분 등을 모아서 얼마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올 4월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직장생활 시절에 증권사에 근무하는 학교 동창에게 1인 매매를 맡겼는데 그때 2번이나 부도를 맞은 쓰라린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었지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는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이고 이러면 안 되는 돈이기에 처음에는 공모주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염이사님이 지나가듯 말씀하신 수요 측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기는 종목을 청약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삼아 청약을 하니 실패가 없었습니다. 배정을 못 받은 주식은 상장일에 매수하여 며칠 지난 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오,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모아가는 돈을 몇 주 안 되지만 우량주이고 많이 빠진 삼성전자, 현대차, 태평양 화장품을 나름 분산 매수했습니다. 태평양은 지금 아모레퍼시픽이겠죠. 결과는 모두가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등 중소형주로 방향을 바꿔 매수를 했고 다행히 그 종목들이 올라 대형주는 손절, 중형주는 익절하여 원금은 훼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이 과정에서 대형주를 그냥 손절하고 중형주를 좀 더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수익이 훨씬 컸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렇게 종목 투자를 얼마간 하고 보니 이건 나 같은 초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펀드 투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펀드별 수익률, 운용 보수율 등등을 고려해서 두 군데 펀드로 나누어 가입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 이게 웬일입니까? 펀드 투자가 심심하고 수익률도 마음에 안 들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환매하여 개별 종목도 아니고 펀드도 아닌 ETF를 매수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소규모라도 종목 투자를 해야지 실력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수준으로 종목 분석을 할 실력과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섹터는 김학주 교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반도체와 2차 전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박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힌트를 얻어서 각사의 ETF에 중복되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세계 시장 1위, 국내 시장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 가점을 두어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나름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수하면 떨어진다는 내가 법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강원국 작가는 박세익 전무와의 대담 시간에 매수가에서 10% 마이너스가 나면 무조건 매도한다고 하였고, 삼성증권은 마이너스 7%에서 손절한다고 자신들의 유튜브에서 말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 제 나름대로 우량주라고 판단했어도 10% 마이너스가 나면 손절해야 하나요? 자산운용사들도 그렇게 하나요? 이현투자의 박성진 대표는 2년 동안에 100% 수익을 목표로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은 수익률이 어떤 변화를 보이든 2년 동안은 보유한다는 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종목을 선정하였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손절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이런 것들을 계좌관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의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도 되겠죠. 저에게는 3%가 BTS입니다. 최고의 찬사네요. 박세익 전무님이 좀 간단히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연세 리타이어 하셨잖아요, 그죠? 네. 뭐 아들 자제분들이 와서 용돈도 주시고 그걸로 이제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네.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펀드가 좀 심심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당연히. 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수를 좀 추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좀 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펀드에서 이제 펀드 운용 보고서라고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 좀 집중하는지 그런 거에는 아마 좀 힌트가 되실 거고, 그 중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거기서 1등 주식이라든지 세계 시장 1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강원국 작가랑 저랑 이제 강박증 했었잖아요. 우리 정프로랑.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네. 우리 강박증 시리즈 수요일 날도 2탄이 나갔을 건데요. 그 강원국 작가한테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작년 코로나 때 그 본인의 원칙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켜보고 실제로 본인 유튜브에서 마이너스 10%가 났기 때문에 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액션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사연자께서 좀 잘못 오해하신 게 매수 종목이 10% 났으면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원금이 10% 손절이 났을 때 손실이 났을 때 손절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국 작가는 왜 이런 원칙을 지켰느냐? 그 워런 버핏이 얘기했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Never lose money라고 하면서 그 잃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복리의 효과에서 그죠? 한 해에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버리면 꾸준히 쌓아가던 이 복리의 효과가 한 방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15%씩 제가 5년 하고 나면 정확하게 더블이 된다 했잖아요. 3억이 6억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해에 50% 마이너스 나면 6억이 다시 3억 돼버리잖아요.
복리 효과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워런 버핏이 그 절대 잃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절대 잃지 마라. 두 번째는 그걸 꼭 기억하라. 그걸 꼭 기억하고 1번 룰을 까먹지 말라는 얘기였는데 워런 버핏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5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모르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 아예 하지 말라고요. 피터 린치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워런 버핏은 10% 떨어지면 아니 돈을 잃지 말라고 해놓고 아니 손절은 왜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신중하게 투자하라는 얘기고 워런 버핏이 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야구는 3번의 스트라이크를 놓치면 삼진아웃이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내가 메타버스를 놓치든 2차 전지를 놓치든 놓쳐도 된다는 거죠. 10번의 스트라이크를 다 흘려보내도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한 번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잘 칠 수 있는 스트라이크를 치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신중하지 못한 매매를 하지 마라. 그 뜻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강한국 작가는 그런 복리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국 작가는 본인이 얘기하듯이 퀀트 베이스 투자자예요. 종목 하나하나에 대한 대단한 탐방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컨빅션,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퀀트대로 하는 겁니다. 퀀트로 발굴한 주식의 그 전체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10% 가면 아 이거는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위기가 오는가 보다 해서 거기서 자른다는 거였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사서 다 만회를 했잖아요. 그런 차원의 10% 손절이 있기 때문에 종목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날 때마다 손절하는 그런 얘기는요.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피터 린치 책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절의 원칙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정말 오늘은 미국에 계신 분도 리타이어 하신 분들 또 50대 다양한 주로 이제 다양하지만 또 연세가 좀 있으신 그러네요. 분들 위주로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저희 세 사람이 여러분께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프로 상담소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테니까 사연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이 밑에 3프로 상담소의 공식 이메일이 지금 나가고 있죠. counsel@ebroadcasting.co.kr 이리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들께는 여기 보이시죠? 서경인의 친절한 투자가의 거인의 포트폴리오 저쪽에 미스터 마켓 2020, 2022 이런 류의 최고로 최신간 위주로 여러분께 우송을 또 해드리고 저희가 뭐 실명 공개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